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설 명절이 지난 연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예전만 못하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도 남은 연휴에는 가족과 알찬 시간 보내시고요. 지금부터 지역의 재밌고 소소한 이야기는 BTV 주간 종합 뉴스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저희는 지역민의 훈훈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성동구 마장동에 익명의 기부천사가 등장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이런 훈훈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첫 소식은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성동구 마장동 주민센터에 앳된 모습의 여성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는 고3이라고 밝힌 이 여학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밝히고는 직원에게 뜻밖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써진 봉투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고생이 이제 오면서 주민등록증도 만들면서 기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착한 학생이 나왔다는 게. 이 기부금은 오랫동안 꾸준히 모아온 용돈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주위에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훈훈한 그 성금을 갖다가 전달하는 훈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가 그 학생한테 너무 고맙고 또 기특하고. 마장동에서는 지난해에도 익명의 70대 여성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 300만 원을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 전달하고는 도망치듯 사라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호일가해동에서는 지난 2019년 익명의 40대 남성이 200만 원을 기탁하며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 말하고는 성급히 자취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이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우리 동네 시장. 설 연휴엔 더 가까이서 보셨을 겁니다. 이번엔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인데요. 서대문구 의회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주민세 감면 등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대문구 의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제안됐습니다. 제안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감면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세금을 낮춰주자는 취지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자주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의 한시적 가격 인하도 제한됐습니다. 이외에도 구기금을 통해 대출이자 지원과 서대문 사랑상품권 대폭 확대 등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에 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현재 상황까지 이르러 곳곳에서 폐업으로 또 경제 공동체 붕괴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광천 북가자동 구간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증산교에서 북가자동 해담원 다리까지 약 500m 구간입니다. 파크 골프는 볼의 길이가 짧고 채도 하나만 필요하며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빠와 함께 즉 상대가 할 수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번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민간 위탁 등 13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지난주 서울의 집값 상승 원인 등을 집중 보도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치솟은 집값과 전세가로 서울이 아닌 외곽이나 지방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거주를 포기한 이른바 서포자가 등장하면서 수많은 서울의 집들 가운데 정작 내 집은 없다라는 한숨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북 지역의 대표적 학세권으로 꼽히는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학원가에다 주변은 재건축, 경전철 착공 등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3억 원에 거래된 노원구 이 아파트는 전년 대비 약 40% 값이 상승했고 2018년과 2019년, 2020년 모두 35%를 넘는 집값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023년을 목표로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도 마찬가지. GTX B-C 노선 개통에 광역 환승센터 조성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은 인접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 34%까지 오른 동대문구의 A아파트는 청량리와 인접한 전농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6억 원에서 7억 원대 사이를 오가던 아파트값은 지난해 9억 5천까지 껑충 뛰었고 최근엔 10억 원 선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문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가 상승으로 서울을 떠나는 이른바 서포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기존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뭐 그 돈이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매각으로 좀 밀려나야 되고 뭐 여기서 뭐 조금 더 벗어나 경기도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 동생이 지금 좀 결혼을 준비 중인데 그 친구는 이제 노원을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를 사실 알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원이 이제 그 규제 지역이기도 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을 떠난 사람은 약 164만 명,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에서 살겠다고 이사 온 인구보다 서울 밖으로 나간 인구가 더 많아 순유출 인구는 6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출자 65.4%는 경기도로 향했고 10명 중 4명은 집 문제로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못한 서민들의 걱정과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서울에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똑바로 월세나 이런 식으로 저희 집 가게보다는 커지면서 넘어가겠죠. 내 집 마련을 못하겠다. 더 이상은 정말 로또를 맞지 않는 이상은 내가 과연 내가 평생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주택 공급을 늘린다 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서울의 집값만 오르고 있는 지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들은 이 수많은 서울의 집들 가운데 정작 내 집은 없다는 자조 섞인 말로 우울함을 달랠 뿐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앞서 보신 내용대로 이 치솟는 서울 집값 때문에 결국 서울살이를 포기하는 사람들. 아마 설 연휴에도 다들 TV 보며 한 번쯤은 하는 하소연일 겁니다. 네, 지난주 심층기획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을 보도했는데 이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꽤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연이어 정부가 이 획기적이라고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서울 주민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네, 설 연휴 심층기획, 공공주택 공급이 서울에서 그것도 자치구 단위에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진단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부가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이유부터 들어보시죠. 그간의 공급 애로 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공급의 애로 요인 타파에는 발목 잡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주의 파격적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책 서울에선 어떻게 적용될까요?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서울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집가 상승, 무분별한 개발, 주민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네, 결과는 서울에 주택 32만 호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 내막을 보니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공공재개발과 도시재생 등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한 서울 주민들의 반응 들어보시죠. 공공 임대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 조건이고 또 이제 민영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파트 브랜드 가치 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갈등이 굉장히 심하대요. 네, 서울 주민들의 이런 애로 요인을 정부는 이렇게 풀겠다고 했습니다.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용적률 상향하는 도시 건축 규제는 완화,
LH, SH 등 공공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입니다. 네, 과감한 규제 개혁이라는데 과연 서울에서는 먹힐까? 네, 이번 발표에서 주민들이 가장 기다렸던 건 주택 공급 지역이 어디냐인데 역시 비공개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마지막으로 지자체와의 이제 아주 완벽한 합의를 위해서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서울 지역에 적용될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계획을 좀 더 면밀히 다루고자 합니다. 네, 정부는 서울에 9만 3천 호가 공공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방식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기간 단축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 오랫동안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을 서주환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을 앞두고 있는 서울 지역의 주민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제 막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 노원구 상계주공 2단지를 찾아갔습니다. 1987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주차 공간 부족과 배관, 난방 등 시설의 노후화로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 개선을 호소하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공공 직접 시행 사업 대상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대책에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사업기간 5년 이내 단축과 초과이익 환수 면제 등 혜택들만 늘어놓았을 뿐 정작 여러 단지들의 재건축 발목을 잡고 있는 안전진단 기준에 완화 내용은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급한 거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데 불편함에 그걸 시점으로 해서 그 평가를 해야지 지금 이 상태는 정말 저희가 이해도 할 수 없고. 재개발 대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주민 의견도 나옵니다. 지난달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강북 5구역. 주민들은 공공주도로 인한 신속한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막막함도 공존합니다. 기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건은 사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성이죠. 그냥 크게 보면 사업성이 좋아야죠. 기존의 조합 방식을 또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부 발표에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우선 추진 검토 구역 현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총 67곳. 하지만 정확한 지역에 대해 내부 검토만 이뤄졌을 뿐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추후 주민들의 참여 의사 등을 수렴해 공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에게 공공주도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아직 안개 속과 같은 모습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역 현장 이야기를 먼저 들었는데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현실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 부동산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앞에 보셨겠지만 이 정부가 발표한 이번 공공주택 주택 공급 자체가 일단 시민들이 많이 체감을 못하는 부분이 아마 특히 재건축을 기다렸던 주민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핫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게 현실과 동떨어지는 대책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성달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정부가 지금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우려되는 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 채라도 입주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아마 회의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 노후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 가는 건데 정부는 지금 노후하지도 않은 주택까지도 주민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심각한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나온 주택이 과연 서민들에게 위한 주택이 될 것이냐도
확실히 않지 않은 게 정부가 공급 물량의 80%를 분양한다고 그랬고 네. 20% 정도가 임대 또는 또 다른 분양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지 기여할 수 있으려면 기존에 왔던 공공주택에 대한 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도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했던 공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기업이 들어갔다고 공공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 주민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한 체감 정도를 못 느끼는 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이 계속 동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20, 30대까지 네. 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종의 공포 수요죠. 패닉 네. 바잉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좀 잠재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공포 수요를 네. 대기 수요로 돌려놓자라고 하는데 정책에 제가 보기엔 유일한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으로 따지면 83만 호, 네. 서울은 이제 32만 호가 넘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 사실 만약에 32만 호가 공급이 된다면 강남 3구 아파트 전체를 합친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120만 명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니까 이제 그런 물량을 공급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사지 말고. 근데 이런 신호만 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공주도라고 말은 하지만 뭐 이게 실제로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개발의 환수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못하고 네. 그냥 공급만 밀자라는 네. 쪽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건축이 오히려 집값을 더 부추긴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여론들도 좀 사실 그렇거든요. 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노후한 주택을 새로 고쳐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냐 하면은 그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상당 네. 부분이 개발이익이 토지주나 또는 건설업계에 네. 불로소득으로 기여된 것을 다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고 네. 이번엔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사실 기존에 문제시 되어 왔던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얼마나 가져올 그렇죠. 것이냐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개발이익 환수를 현물로 가져왔을 때 그 현물은 누구를 위해서 공급될 것이냐입니다. 근데 사실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를 조금 더 높이겠다. 얼마인데 얼마까지 높이겠다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주택을 늘리겠다 했지만 그것을 평당 얼마짜리 아파트로 서민들, 특히 청년들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공공주택도 늘리는 그게 네. 바로 이제 토지는 안 팔겠다라는 얘기들 시민사회가 네, 네. 계속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 공공주택이 늘지 않는 이유가 정부가 계속 토지를 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런 개발이익 환수로 돼서 가져온 현물을 팔지 않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쓰겠다라는 어떤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빠져있었죠. 예, 네. 그런데 저 오히려 대책이 가장 많이 나온 건 규제 완화성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지주들의 기대치는 높이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이 오히려 이 정책의 문제를 가장 많이 드러내준다. 사실 저희가 앞서 보신 리포트 중에서 공공 재개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재개발구에 해당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디를 규제를 풀고 어디를 얼만큼 완화해주고 사업성이 될 것이냐 이걸 지금 기다렸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려스러운 게 그러한 주민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의 10%만 있으면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렇죠. 기존의 4분의 3이었던 동의율을 네. 3분의 2로 낮췄습니다. 이런 그럼 원치 않은 토지주 3분의 1이 있더라도 재개발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상당 부분 토지주들이 내쫓기거나 내 집을 뺏길 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기존에 해왔던 재개발 정책의 문제였는데 그러한 토지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 정부의 대책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죠. 만약에 또 하나의 관건이 이런 공급을 이제 확대를 했다고 하면 결론은 사실 집값 안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가야지만 이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집값 안정에 도입이 될까? 어떻게 보시는지. 가장 우리가 전제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신규 공급과 그 주택 가격 간에는 상관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좀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장이 완전히 과열된 상태에서 신규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신규 공급이 아니고요. 공급엔 두 개가 있죠. 신규 공급 있고 그다음에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는 공급이 있습니다. 정말 시장 가격을 안정시킬 요인은 팩터는 뭐냐면 신규 공급이 아니고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대책은 그건 완전히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그냥 신규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늘릴 테니까 기다려달라 이런 건데 마음이 급하니까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다음에 심지어 그러면 공급 가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강론이 없거든요. 결론은 정부 대책의 이 기준들이 나왔더니 완화, 뭐 풀어준다, 더 대폭 확대해준다. 그래서 뭐 어떻게 어디까지 가겠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글쎄 이제 지금까지 공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급 방식을 봤을 때 그런 공급 방식을 통해서 집값이 안정됐냐가 평가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잡지 못했거든요. 강서구에도 마곡지구도 개발됐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부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 최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특을 발표했는데 할 때마다 집값이 그 해당 지역이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분별한 공급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기업 주도의 공급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땅 장사, 집 장사 논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것이 이 대책의 성과에도 바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원했던 그 부분이 가장 기다렸던 해법이기도 한데 저희가 여기서 두 번째 리포트를 한 번 더 보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미 서울은 신규 택지 개발보다 이 기존의 주택 부지를 어떻게 개선해서 주택을 공급하느냐 여기에 대한 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소규모 재개발과 도시재생 지역 내 이 뉴딜 사업 도입도 주민들의 최대 관심 대상인데 우선 이재원 기자의 소규모 지역 현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소방도로는 고사하고 겨울만 되면 상수도가 얼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가로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9,900제곱미터로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정비 사업 가운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지정이 가능한 곳입니다.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시행을 원할 경우 토지 수용을 통해 신속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토지 면적의 2분의 1과 주민의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지주는 120여 명으로 개발하면 250세대 규모의 15층 3개 동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빨리만 한다 그러면은 그건 전체적인 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죠. 하지만 토지주 가운데 30여 명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 개발 부지 도로변 건물주들로 임대 수익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내부의 반발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화시켜줘도 내 땅 가지고서는 뭐 못하겠다는데 어떨 거예요? 평당 6,000원 준다는데 안 파는데. 평당 6,000원인데도 안 팔아요? 그럼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왼쪽 편에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이 재개발이 승인되게 되면 최대 15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편의 건물은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도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서울에 8,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도시재생 1호 지역인 창신 숭인동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는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7년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재생사업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소규모 정비가 가능해졌지만 일부 주민만 혜택받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역세권 중심인 저지대는 가능하겠지만 고지대는 개발이 요원하다는 주장입니다. 동대문역 주변 500m만 지금 재개발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도시재생 지역으로 남을 수 있게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주민과 위에 있는 주민의 갈등을 유발한다.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한 큰 얼개는 나왔지만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서 해당 주민들에게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소규모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규모 재개발의 경우 정부 입장은 역세권 중공업 지역은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 개선책으로 제시한 건데
우선 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낙후된 환경은 개선하겠다. 하지만 이 개발 부지의 이 소유주분들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에게 갈등이 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문제가 되겠죠? 아니, 소규모 개발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네.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역세권 부지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럴 때 공공이 들어가 살 때는 용도 변경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 용도 변경을 다 토지주들에게 해주고 나서 공공이 들어가는 건 사업비만 키우고 저렴한 주택을 나올 수 있는 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주도로 하려면 정부가 땅을 산 이후에 용도 변경, 종상향 등을 거쳐서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이 다 공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공으로 들어온 개발 이익을 다시 서민들을 위한 저렴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일단 토지를 매입한 후에 공공으로 지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다음 달이면 또 신규 또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있는 주택 공급을 더 늘려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 지역마저도 지금도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태경 부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재개발이 가능한 그 입지에 있는 분들하고 도시 재생 사업, 그냥 기존에 인프라만 들어가는 거죠. 집을 새로 짓는 건 아니고요.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는 당연히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돈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더 많이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이건 빨리 해소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개발 이익을 민간에 이렇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정비 사업이든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여러 가지 특징가 있습니다. 서울에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서울은 녹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이고요. 예컨대 용산공원 예정부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최소 6만 호, 많게는 10만 호까지 넣을 수 있어요. 아파트로.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게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면산이나 수서 같은 데에도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서 공공이 갖고 있는 거죠. 땅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만 분양하는 겁니다. 건물만 분양하면 32평 기준으로 해서 3억 내면 내 집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내 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임대료 내면서 사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 주택을 매각할 때는 공공한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면 서울에 몇십만 호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투기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장을 안정시키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급이 가능한데 얼마든지 대안이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투기 유발형, 게다가 이제 갈등 유발형 공급을 하냐는 거죠. 답답한 것입니다. 국유지를 좀 활용하는 방안도 좀 그렇습니다.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소규모 정비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기존에 있는 이제 역세권 분들에게도 지금 일단 반대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민감할 거예요. 아니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부지 개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주거 안정에 기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들에게는 과대한 기대치를 심어주고 결과물도 서민들을 위한 내 집에 기하지 못하게 너무 비쌌거든요. 임대료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모델로 봤을 때는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소규모 개발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금처럼 어디 개발할 것입니다라고 미리 찍어주듯이 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그 정말로 원하는 지역을 한다면 용도 변경 이전에 종상향 이전에 그 지역 일대를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고밀 개발해서 그 지역의 서민들 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 토지 임대 반가 아파트 같은 경우 나올 수도 있고 장기 전세 아파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지금 서울 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두 분 모두 다 일단 안정세로 갈 수 있는 방향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 등 이 공공주도 주택 공급 안정화는 결국엔 서울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내다보시는지요? 이태경 부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라고 할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 대책은 공급 대책이죠. 공급 대책인데 사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공급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만 놓고 보면은 당분간 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공급 대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금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게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이제 우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경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선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그렇죠. 되느냐라고 네. 하는 게 다음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부 정책의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그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네. 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문재인 정부가 이 4년이 됐습니다. 인재 공급책을 발표했는데 임기 내에 한 채라도 입주할 수 있을까 시민들 되게 우려할 수밖에 네. 없고요.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해도 보유율이 늘지 않는 현실입니다. 공급 방식의 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자원 낭비, 환경 파괴, 원치 않는 재개발, 내쫓기는 세입자 이 부분 하나도 지금도 정부 개선 방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무리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집값 안정에 도움될 리도 없다. 네. 먼저 공공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이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저희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네, 그 가운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 등 공공주도 사업에 대해 지역을 찾아가 또 저희가 주민 반응을 알아보고 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서울의 집값 상승에 이어서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서울 시민에 미친 영향까지 보도해드렸는데 뉴스를 보시고 또 다른 의견이나 제보할 내용 있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의견 주시면 추가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스쿨미투의 도화선이었던 노원구 용화여고 성추행 지목 가해 교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약 8개월, 피해자들이 세상 밖으로 용기를 낸 지 약 3년 만의 일입니다. 서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원구 용화여고 전 국어교사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건 지난해 6월부터입니다. 2018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졸업생과 재학생, 시민단체들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해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결심까지 진행된 공판은 총 10번. 그동안 전직 교사 A씨는 공소 사실들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도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입으로 볼을 깨물었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생활 중에서 고의가 아닌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의도한 행위는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A씨는 먼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으로 인해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직 생활에 임했던 어리석음을 후회한다고도 전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노원구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 교사로 지목된 A씨에게 실형이 구형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또다시 아픔을 겪었고 여전히 남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주원 기자입니다. 노원구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 교사 A씨에게 실형이 구형된 건 약 3년 만. 시작은 개인의 피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고 싶다는 졸업생 피해자들의 용기였습니다. 3년까지만 돼도 목적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죄 판결을 목적으로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청심사를 통해서 뭐 연금을 더 확보하려고 한다든가 복귀를 시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건 되게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2018년 4월 포스트잇으로 유명해진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당시 사회의 관심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법적 절차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 이후 시민단체들은 재수사를 촉구하며 탄원서 등을 제출했고 결국 가해 교사가 법정에 섰지만 재판 과정도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증인석에 앉아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2차 가해, 2차 피해를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긴 시간 동안 그분들이 어떤 이제 하나의 일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그걸 연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음을 졸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실형이 구형된 A 교사는 2018년 가해 교사로 지목된 18명 중 1명일 뿐 나머지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교내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 정도는 부분이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그 집단의 규모가 좀 적은 거죠. 진술을 할 의지가 없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생들이 피해가 있었지만 왜 진술을 못했겠어요. 아직 사회가 이 피해자임이 드러났을 때 제대로 보호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중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부족합니다. 놀이터를 만들 만한 땅 역시 확보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올해 신당동에 복합청사를 건립하면서 지역 최초의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주거가 아닌 상업시설이 많아 다른 자치구에 비해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한 중구. 이런 중구에 지역 최초로 실내 놀이터가 등장했습니다. 이달 초 신당동 공공복합청사인 신당누리센터에 들어선 어린이 실내 놀이터이자 공동육아 나눔터 하티 붕붕 놀이터입니다. 하티는 서울의 심장부를 뜻하는 중구의 새 상징 캐릭터입니다. 동사무소에 민원서류 발급하러 왔다가 문화와 그리고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합청사 2층에 자리 잡은 실내 놀이터는 495제곱미터 규모로 남산과 청계천을 상징해 만든 모험놀이대와 남대문시장 골목 미로 등 지역 명소를 테마로 한 17종의 놀이 아이템으로 구성됐습니다. 놀이터 입구 맞은편에는 아이를 함께 돌보며 육아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공공 육아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신당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인근에 계신 주민께서 아이들 놀이터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또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데 이제 신당동 누리센터 2층에 오시면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 그리고 공동 육아 나눔터가 있고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정상 운영은 어렵지만 설 이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때문에 설 연휴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 많으실 겁니다. 긴 연휴에 집안일은 물론 집콕 생활로 지친 몸을 쉽게 푸는 가벼운 운동도 필요할 텐데요.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고무장갑을 이용해 할 수 있는 홈 스트레칭을 도봉구 체육회가 소개합니다. 설 명절은 물론 긴 연휴에도 주방살이를 하는 주부들.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가 다 먹은 그릇을 치우면 마지막 남은 일은 바로 설거지입니다. 그릇을 씻고 다시 쓴 그릇을 분류하다 보니 어깨는 물론 팔뚝까지 결리고 저리기 일쑤입니다. 어머니, 집안일 때문에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고무장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고무장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무장갑 2개를 가장 긴 손가락을 하나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묶으신 상태로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고무장갑을 잡으신 상태에서 팔을 위로 쭉 뻗어주시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겨드랑이 쪽 림프선을 자극시켜서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스트레칭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왼쪽 한 번 더.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3가지 근력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스텝 스쿼트로 차렷하신 자세에서 어깨 넓이만큼 한 발 벌리시고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앉아주시는데요. 이때 팔 동작은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고 바깥쪽으로 고무장갑을 쭉 당겨주시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런지를 활용한 동작인데요. 자, 우리 고무장갑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자, 발로 고무장갑을 밟아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반대손으로는 고무장갑을 주먹을 쥐어 주시고 뒤에 있는 발은 앞발의 45도 방향 뒤쪽으로 위치해 주시고 반대손은 자연스럽게 어깨에 내려놓으실 겁니다. 이 동작도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인데요. 이때 팔은 앉을 때 접어주시고 일어날 때 펴주시는 동작입니다. 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복싱 동작을 응용한 건데요. 복싱의 잽 아시죠? 잽 앞으로 쭉쭉 팔을 뻗으시는 동작인데 이 동작을 활용해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옆으로 몸을 돌려서 해주시는 동작이면요. 자, 이때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시고 다리는 자연스럽게 스텝을 밟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3가지 동작을 활용해서 음악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자, 반대쪽. 자,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자, 왼쪽, 오른쪽. 자, 팔 쭉쭉 뻗어주세요. 지금까지 고무장갑을 활용한 근력 운동을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배우신 운동을 평상시에도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과 활력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체육회였습니다. 안녕. 네, 설 명절에 이어 연휴까지 아쉬움이 많겠지만 가족과 조촐하게 여유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BTV 주간 종합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서울 주민들의 가치를 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